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 행정부가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에 추가 관세 폭탄으로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34%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트럼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50%를 추가해 총 104%의 관세를 매기겠다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미국이 대중국 50% 관세 추가 인상을 위협한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중 추가 관세 발표에 애플이 5% 이상 급락하며 시총 1위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애플은 한때 시총 3조 8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4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으나 이번 급락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1위 자리를 내어주게 됐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생산 대부분을 중국 공장에 의존하는 만큼 이번 추가 관세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풀이됩니다. 중국의 34% 보복 관세, 미국이 추가 관세로 대응하자 국제유가가 나흘째 급락 중입니다. 세계 1, 2위 경제국인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4년 만에 배럴당 60달러 아래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됐습니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50% 추가 관세가 예정대로 강행된다는 소식에 주요 암호화폐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7만 7천 달러 선이 무너졌고 시총 4위 리플은 급락하며 1.8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충격을 받았다 해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도 그리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관세에 대해서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수가 급 반등을 시연을 했었는데요. 다만 이제 장 막판 들어서 중국 쪽의 관세를 104% 부과하는 것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지수가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4% 상승부를 켰다가 마이너스 2%까지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4월 9일 오전 12시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1시부터 관세 부과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밤사이에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지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우리 지수도 반등을 시연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개장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6가지 경제 키워드 살펴볼 텐데요. 특히나 CBS의 모 회사죠. 파라마운트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소송 관련된 내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너로는 코인 라이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XRP 기반의 ETF 거래가 시작됐다라는 소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관련된 뉴스 함께 점검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로 빅애플 스탁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네, 뉴욕 증시 여전히 관세에 대한 위협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들 세워가면 좋을지 경제 키워드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X의 정부화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이 X 계정이 백악관의 공식 언론이 된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모두 X 계정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백악관 기자실들을 비롯해서 X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정부 공식 언론이 됐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들도 많이 보도가 좀 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X가 사실 공식 어나운스 채널처럼 사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X는 사실 이제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 발표나 이런 통로로 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보다 먼저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되는 게 다수라고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행정부나 이런 관료들이 기분을 나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먼저 활용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머스크와 가까운 행정부 인사들이 X를 통해 핵심 메시지를 투하하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많이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요 언론들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버라이어티 페어는 X는 정부의 입이 되어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폴리티코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X를 통해 국민들을 직접 지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의 발표 채널을 공식화하고 있다는 걸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치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실 기존 백악관이나 언론이나 브리핑 체계가 무너지고 있고, 사실은 개인의 플랫폼이 공공의 권력을 대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식의 어떻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탈공식화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이나 이런 것들 좀 약간 분석해 보면 기존의 백악관 브리핑룸이나 이런 것들이 정식 루트였다면 이제는 트럼프나 머스크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쓰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의 주로 특징이 뭐냐면 주로 SNS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X를 통해서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는 자신의 트루 소셜이 있지 않습니까? 요걸 주로 활용하고, 이제 머스크는 X를 씁니다. 그래서 X를 모든 그 행정 관료나 도지부는 X를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X를 쓰지 않으면 공식 자료를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X가 이제 정책 창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는 기성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우회하고 중간 해석 없이 대중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투하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열 불가라는 정치적인 어떤 이점을 가진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리스크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불확실성이 이제 약간 증가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책이 X에서 먼저 나온다는 건 국가 시스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검열을 하거나 약간 게이트 키핑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직접 나오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의 무게감이 좀 감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의 글이 일반의 유저들에게 게시판하고 동일하게 막 X에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이게 약간 원래 이제 약간 브리핑이나 공식 보도자료처럼 나와야 되는데 엑셀의 몇 줄처럼 쭉 나오는 게 좀 맞는 게 예전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메시지의 공식적인 무게가 좀 희석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권력에 국가의 어쨌든 권력에 흡수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와 X의 위치가 AI의 위성통신이나 국방 계약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파트너인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관여하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은 이게 민주주의의 시스템에 이게 약간 위험한 전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민간 기업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막 관여해도 되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실제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언론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예전에 있던 게 아니라서 사실 이게 잘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이제 공공 권력의 사유화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잘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권력과 책임이 좀 분리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쫙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잘 맞는지 잘 모르겠고 X는 사기업인데 이게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는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 정부의 발표를 필터 없이 송출하면서 정책의 결과에는 또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권력은 행사하지만 책임이 없는 구조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의 어떤 발표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도 좀 있고요. 공식과 비공식의 정부의 경계가 또 붕괴되고 있는 이런 현실도 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외교와 대중 심리들의 불확실성이 약간 증가되는데 이런 정보들을 계속 하는 게 혼재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런 정보가 증가되고 있는 것들을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역할이 점점 더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 언론, 국민 이게 3단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구조가 바로 X에서 바로 국민들에게 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단적인 이런 축소가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맞는가 이런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판의 검증, 해석 이런 것들이 어떤 일방적인 전달이 사실 맞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보 접근이 약간 또 불평등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정보 발표는 원래 이제 국민 모두에게 동등하게 가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플랫폼에 따라서 사실 정보 격차가 좀 생기거든요. X를 보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정보를 못 받습니다. 사실은 인스타나 뭐 다른 걸 보는 이런 사람들은 정보를 못 받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정보를 받으려면 X를 봐야 됩니다. 과연 이게 맞는가? 정보를 받는데 국민으로서 X를 잘 활용을 못하거나 사실 X를 잘 못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정보를 못 받는 구조라면 사실 이게 맞는지 잘 몰라서 사실은 일론 머스크의 이제 X가 정부 주요 발표를 하는 게 사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사실은 맞는지를 한번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X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정부 차원에 있어서 또 이렇게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공식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큰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민이나 언론, 정부 사이에 있어서 균형도 앞으로 깨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향후 X의 영향력 확대는 미국 사회에 있어서 매스미디어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이제 일단 기존 언론이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성 언론의 게이트 키핑 기능이 붕괴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어떤 SNS 같은 게 이제 이런 기능을 한다 그러면 기성 언론이 상당히 붕괴가 될 것 같고 전통 언론이 역사적으로 이제 어쨌든 정책 발표라든가 정보 검증이라든가 여론 해석의 관문 역할을 해왔다는데 이걸 X가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 인사 발표라든가 대통령의 언론 같은 것들을 우회적으로 이제 X에서 발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정보 최초의 통로가 이거라고 하면 사후 해설자로 이제 전략을 하게 됩니다. 이제 X가 발표를 하고 나머지의 정부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언론이 대체한다 그러면 속보 경쟁에서 이제 완패를 하고 뉴스 가치가 이제 언론들이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언론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X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X로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언론이 필요가 없게 되고 X가 모든 걸 대체하기 때문에 X 만능주의가 되게 될 생각이 있게 되고 기성 언론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론이 이제 기능을 이제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되고요. 기능이 붕괴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팩트 검증이나 팩트 체크 기능이 약화로 정보 왜곡이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검증 없이 X에서 시작된 정부의 어떤 발표를 받아쓰기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언론들이. 그래서 공적 검증 없이 여론이 형성되는 구조가 고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X에서 그냥 발표하면 이걸 다 받아쓰는 구조가 될 것 같고요. 특히 X에서 알고리즘이 반응하는 어떤 그런 구조가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진중한 언론 보도 없이 선동적이거나 왜곡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가 확산될 위험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X 알고리즘이 전체 알고리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기자들이 접근에 대한 위축이 상당히 그러니까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뭔가를 취재해야 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차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X로들 봐라. X에서 하는 게 전부다, 이제 정보다. 이거 말고는 없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백악관 브리핑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브리핑을 하고 이거에 대한 질문이 하고 인터랙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X가 다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없고 과거에는 이제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배포가 있고 그다음에 인터랙티브가 있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그냥 보도자료에 X에서 하는 걸로 보고 이걸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백악관 출입 기자단이나 이런 것들의 권위가 약화가 되고 정책 보도는 머스크의 계정 팔로우하면 된다라는 풍속이 이제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현재의 어떤 기자들의 이제 기자단의 이제 팔로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불만이 많고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수익 구조라든가 구조가 타격이 되고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에 대한 어떤 신뢰 자체에 대한 구조적 위기가 좀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적대화할 가능성도 있고 언론을 신뢰하지 않으면 재중들이 점점 더 증가되면서 미디어에 대한 불산이 있고 사회가 분열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속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서로가 양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X라는 플랫폼 자체가 취재랑 보도, 비판 기능까지 다 도맡아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권력의 하나로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인 거고요. 대통령 메시지도 브리핑보다 X에서 먼저 보도가 되면서 보도 순서에 있어서도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부분 점검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로는 침묵 강요 구글 보겠습니다. 구글이 반독점 재판 이후에 침묵 지시를 한 것이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철회를 시켰다라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사건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 구글은 원래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히 유연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어쨌든 침묵 지시란 논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충격적인데 법무부가 이제 구글의 자사의 검색 엔진에 대해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크롬이나 브라우저 자사의 검색에 대해서 이제 강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반독점에 관련된 과정에서 구글 고위 내부 직원들에게 정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이제 논평을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침묵 메일을 발송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제가 좀 약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언론의 지침의 보도가 논란이 커지자 구글이 이제 이게 없었던 일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이제 시사한 점이 많은데 사실은 이게 이제 시사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미국 사회의 어떤 정치권에 대한 이런 것들이 빅테크 쪽으로도 오는 게 아닌가. 라는 이게 경직된 사회 분위기가 빅테크 쪽으로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빅테크 기업의 어떤 내부 통제와 표현의 자유 간의 충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글은 사실상 그 기업의 내부상 내부 직원도 외부 유통자의 어떤 그게 가능한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민감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의견이 분산되거나 내부적 고발을 이제 이런 것들이 원래 없었는데 이번에 시도하면서 약간 충격이 됐고 하지만 구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열을 가능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걸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었고 개방성과 다양성을 표방한다는 그 위선이 드러난다는 데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플랫폼 기관 간의 어떤 권력 투쟁이 어쨌든 구도가 이제 심화됐다는 측면에서 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독점 소송은 단지 어떤 뭐 시장과 그 플랫폼 간의 어떤 문제를 넘어서서 정보 권력과 어쨌든 통제 주체가 된 그 누구냐는 본질의 문제라는 그 점에서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함께 직원과 경영자 간의 어쨌든 권력 균형의 이슈가 대두됐을 때 이 부분의 어떤 발언과 자유 조직 간의 민주주의라는 어떤 강조했던 기업이라는 점에서 요걸 왜 통제했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리스크 요인이자 내부 통제 대상에 간주했다는 결정이라는 지점 그리고 지점과 철회라 이어지는 점에서 이게 약간 문제가 됐다는 점 그리고 빅테크 내부에 어떤 민주주의가 실제로 존재하는가라는 점에서 이게 어쨌든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약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의 그 사내 표현 통제이자 이 사회 전체에서 어떤 정보 통제가 계속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침묵 지시 철회는 기업의 관리했던 산물이라는 점에서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법정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침묵을 지침을 내렸다가 오히려 지금 역풍을 맞은 사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단순한 내부 지침의 번복의 의미라기보다는 표현의 자유가 이 플랫폼 시대 안에서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미국 사회 빅테크 플랫폼 안에 있어서의 그 표현의 자유 이슈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를 좀 하게 될까요? 이제 이게 반독점 요 부분이 이제 침묵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면서 이제 이게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되면서 메시지 통제가 메시지 설계로 약간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 이슈에 대해서 이제 요 발언을 막는 방식이 아니라 메시지 좀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묵을 요구하기보다는 조율된 발언을 좀 권장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열 대신에 프레이밍을 주는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직원의 이 의견을 리스크가 아닌 자산으로 좀
봐야 된다는 구조 재설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부적인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제공하고 불만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는 방식을 약간 뭐 이렇게 제어하는 게 아니라 요걸 민감 이슈를 내부에서 해결하는 약간 안전 벨보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C레벨이죠. CEO의 어떤 내부 의견이 외부에서 이제 압박하는 이런 게 아니라 좀 자세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안에서 약간 조율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투명성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 사회 이슈에 대한 어떤 개인적 발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툴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좀 강화하자라는 이야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외부 누설을 했을 때 신속한 해명과 선의 스크립트에 대한 사전 설계를 좀 해둬야 되지 않겠냐라는 뭐 빅테크들의 어떤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검열의 시대는 지나갔고 프레이밍과 투명의 시대가 열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정부와 규제기관이 합쳐서 이 플랫폼 내에서 표현권에 대한 보호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구글 이슈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200달러 합의 보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다뤘던 소식이긴 한데요. 트럼프와 파라마운트 200억 달러 소송이 이제 조정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본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내용이 좀 있을까요? 네, 저기 잠깐 잘못 나온 것 같아요. 200억 달러인데 200달러로 잘못 나왔군요. 근데 200억 달러인데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미디어와 이제 긴장 관계를 부각시키는 약간 그런 내용인데요. 현직 대통령과 이제 주요 언론 상대로 이제 거액을 제소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평기권과 이제 그 중립성의 어떤 논란을 다시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도널드 트럼프와 이제 파라마운트의 2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에 돌입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사실은 CBS가 60미니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었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 이제 파라마운트가 이제 모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 대통령이죠. 부통령이었죠. 전 부통령이었고 이제 카멜라 해리슨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의 부당성을 약간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 요 부분에 이제 부당한 내용이 좀 담겼다고 이제 트럼프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소송을 했는데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라마운트가 지금 스카이 댄스하고 이제 합병을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이 FCC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승인이 지금 나지 않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리스크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억 달러 소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합의 단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해지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너무 이제 트럼프 소송에 너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트럼프가 대통령인데 약간 너그럽게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있는데 그동안 트럼프의 그런 걸 보면 메타라든가 좀 친한 그 X조차도 1,000만 달러에 합의를 했거든요. 메타는 2,500만 달러에 합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ABC 방송도 1,500만 달러에 거의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거의 다 이제 관용보다는 거의 합의에 의해서 합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고요. 언론과 편집에 관한 법적 강화라는 부분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소속에 관한 선례에 대한 가능성도 좀 있다는 측면도 좀 있고요. 그래서 요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1조와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의 충돌이라는 측면도 과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한 점이 있고요. 정치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을 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패턴이 지금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는 자기 검열에 대한 압박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점이 있고요.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하는 도전이라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언론 길들이기라는 약간 그런 게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사실 CBS 외에도 비판 언론들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퇴출과 소송과 보도 통제라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압박 소송을 하고 있고 이번 소송도 사실은 그거 외에도 상징적인 측면에서 압도를 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계속 그런 게 아닌가라는 측면도 있고 편집권에 대한 법적 경계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있고 파라마운트의 기업의 어떤 전략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카이단스하고 이게 계속 이제 합병에 대한 이제 전략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승인을 계속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FCC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권력을 이용한 그런 게 압박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정보 생태계에 대한 주도권에 대한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언론보다는 X나 트루소셜에 대해서 이제 플랫폼을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언론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라마운트를 마음껏 그리고 이제 계속 CBS를 압박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누가 미국의 정보 정치를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권력 투쟁의 어떤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이 많은 걸 시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론의 편집권이라든가 대통령의 권력의 한계라든가 미디어 생태계의 어떤 권력 지형을 변화할 수 있다는 어떤 상징적인 법정 드라마라는 측에서 상당히 이번 소송이 많은 걸 시사한다는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많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걸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편집은 왜곡이 됐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을 했던 거고요. 반대로 CBS 측에서는 헌법 침해 소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박을 했다라는 내용이 가장 큰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한 소송 합의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언론의 독립성이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위협받고 있고 또 어디까지 지켜지고 있는지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 소송 합의로 미국 언론과 또 트럼프 대통령 보도는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러 가지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여러 가지 스탠스를 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기존의 언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언론들이 있을 것 같은데 비판을 계속하는 노선들은 비판을 계속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집권을 방패 삼아서 전공법을 하는 언론들은 계속 전공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대로 이제 편집권 보도와 자유를 하는 언론들은 분명히 강조하면서 할 것 같은 그런 언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건 그럴 것 같아요. 뉴욕 타임즈라든가 뭐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프로퍼블릭 같은 건 할 것 같은데 사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실 아마존인 그 베조스가 그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방향성을 할 것 같지만 뉴욕 타임즈는 계속 싸울 것 같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계속 언론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면 민주주의가 침묵한다 메시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계속 뭐 법적 소송이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으면서 광고주가 이탈하더라도 정책 프레임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언론이 법적 소송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든가 비영리 연대를 한다든가 법적 동맹을 하면서 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립적인 회피를 노선을 하면서 사정 규제를 강화하면서 하는 쪽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통령이라든가 정치 관련 표현보다는 중립적으로 조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발언을 편집하면서 맥락 주석을 강화하거나 정체적인 명상을 병행을 동행하면서 선제적으로 이제 방지를 하면서 내부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면서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CBS라든가 MBC라든가 CNN 이런 메인 뉴스가 주력이 될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팩트만 보도를 하고요. 해석은 자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색무취 보도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가 잘 길들인 거죠. 사실은 원래 이런 쪽들이 많이 비판을 하고 많이 공격을 했던 건데 독자의 신뢰도가 많이 하락할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이나 MZ 세대들은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이런 분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제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안 가지게 두고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게 되는 걸 성공하게 된 거죠. 트럼프가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피나 기피하는 노선들이 많이 생기는 이제 언론이 많이 생길 겁니다. 대통령의 발언이나 정책이나 이런 걸 최소화하거나 기피하는 언론이 많이 생기게 된 거고요. 이번에 뭐 소송을 당했던 ABC 방송이라든가 지금 CBS 방송이 대표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업적 생존권이나 우선 중소매체가 될 거고 소송을 당한 상당수의 매체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면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비판하고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언론사가 많이 생겨나게 될 거고 정치적, 법적, 윤리적 전략이 정교하게 설계하는 언론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는 게 향후에 이제 언론사의 생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라든가 머스크나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언론사가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SNS나 트루소셜이나 X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언론사는 상당히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리를 좀 하면은 일단 비판 보도를 통해서 소송 리스크가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언론사 스스로도 셀프 검열에 대해서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트럼프 소송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일단 언론사 자율성 위협에 대한 전례를 남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fair trade versus free trade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서 볼 텐데 관세 정책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트럼프의 공정무역파 그리고 자유무역파 간에 힘겨루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트럼프 내부에서도 이제 그 관세에 대해서 이제 친파가 있고 그거를 반대하는 파가 있습니다. 비둘기파가 있고 매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유시장과 글로벌 무역을 신조로 하는 자유 중심의 파가 있고 사실은 이제 트럼프 등장한 이후 관세를 중심으로 하는 공정무역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계속 내부적으로도 나온 이후에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무역파는 세계 성장 기회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공정무역파는 국내에 침투하고 있는 요구를 공급망을 재건하면서 내부적인 어떤 자기네 무역 적자를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내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재구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내적인 어떤 것들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패러다임이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공화당 내에서 경제 내부적으로 어떤 패러다임이 심화되고 있고 요게 정책 실행과 철학의 충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무역에 보는 시각 차이가 너무 심하고요. 요것들이 심화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실행의 단계에서도 많은 하루에도 정책의 변화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느 날은 이거를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뉴스가 나왔다가 이게 가짜 뉴스다라고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래서 나오는 이유고요. 자유무역파는 사실은 이제 가격 경쟁이나 기업 수익성을 따지고 있는 거고 공정무역파는 고용 보호라든가 공급망을 재건해야 된다는 거고 자유무역파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 공정무역파는 관세와 국가 산업을 우선해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시사하는 바는 미국이 어떤 종류의 경제대국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철학적 분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중국, 유럽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의 새 외교 질서가 지금 재구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무역을 지렛대로 삼아서 외교 전략을 재배치하려는 시도가 계속 내부적으로 분열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으면서 미국이 외교 군사 전략의 중심축으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트럼프가 권력 기반의 재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머스크를 중심으로 한 실리콘밸리파와 이제 러스크 벨트파가 있는 것 같으면서 요 두 파가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공정무역파가 이제 싸우고 있는데 이게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이제 향후의 축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파가 러스트벨트파라면 공정무역파는 사실 이제 자유무역파는 실리콘밸리파 할 수 있죠. 요 파가 서로 이제 계급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건데 실리콘밸리파는 이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를 해보지 않은 러스크벨트파가 이제 미국을 망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전을 대리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러스크벨트파가 많은 것들을 미국을 망치고 있다라고 관세 때문에 미국을 망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의 불확실성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정책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붕괴가 되고 있다라면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실질적인 산업의 이익을 낳기 전에 정책의 충돌이 시장의 혼란과 어쨌든 투자의 보류라든가 확률의 급등락에 이제 부작용을 유발하면서 이념의 충돌이 사실은 실물 경제의 직접적인 리스크를 전이하고 있는 어떤 위험성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공정무역파와 이제 자유무역파의 갈등이 미국의 어떤 경제의 철학이라든가 권력 기반이라든가 글로벌 전략을 미래에 놓고 내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매일매일 3조 원을 수확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었죠. 제조업을 통해서 관세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을 좀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는 입장인 거고요. 반대로 머스크 쪽에서 본다면 EU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과 관세를 좀 철폐하자라는 입장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경제 정체성이나 아니면 글로벌 역할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 두 세력의 충돌은 어떤 결과를 좀 가져오게 될까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제가 보는 시나리오 현재 흐름상 가장 중요한 건 공정무역파가 유리하되 일부 자유무역파를 요소를 이제 약간 섞는 약간 요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터 나바로라고 하죠. 사실은 이제 그 공정무역파 쪽입니다. 러스트벨트파고 라이트 하이저 등 강공 무역자가 이제
영향력이 상당히 센 파인 상황입니다. 이쪽이 굉장히 세고요. 하지만 이제 머스크나 해셔라는 일부 자문파들이 이쪽을 협력하고 있는 이쪽이 약간 의견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자신도 사실 실리적으로 일부 개방을 유지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제 전략 산업이 고립되고 디지털 무역이 개방되고 동맹국 우대라는 이런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선택적 공정 무역화를 수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요거가 이제 무역은 하되 국가 산업과 이런 것들을 통화적으로 직접적인 파급력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머스크가 실세인데 이게 왜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요. 왜 저는 이제 이 생각을 계속하거든요. 왜 머스크가 실세인데 왜 자유무역파가 밀릴까? 저는 이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자유무역적 DNA가 있지만 안에는 실질적인 실세는 어쨌든 대통령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 친화적이지만 무역 장벽은 비용 상승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쨌든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스크는 경제 민주적인 자산이긴 하지만 본인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지만 트럼프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 위에 정부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네. 네, 두 세력의 충돌로 인해서 패권 다툼도 같이 좀 나타나고 있고 관세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5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메타너마저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한 이후로 하드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주가가 모두 다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주가가 급락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일단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메타 사실 하드웨어 아닙니다. 하드웨어 아닌데 사실은 제일 궁금한 게 메타도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어요. 많이 하락했기 때는 사실은 9%까지 뭐 주가가 하락하고 뭐 이랬는데 메타도 사실은 하드웨어 없는 제조업체입니다. 왜냐하면 메타의 광고주들이 다 최근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조업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데 대한 관세 정책으로 최근에 이제 미니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광고주의 타격을 받고 메타도 퀘스트라든가 VR이라든가 메타 포탈이라든가 스마트 글래스라든가 디지털 하드웨어들이 전개 중이고 부품 조달 이런 것들이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들에 의존을 합니다. 관세가 올라가면 관세 부품 상승이면 제조 원가가 급등하죠. 그러면 VR이나 AR 디바이스라든가 요게 초기나 손실 모델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 요즘엔 빅테크들은 다 전 세계가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이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타격을 받고요. AI 인프라는 데이터 센터 장비가 수입 부품에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는 AI 모델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고성능 장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라든가 TSMC라든가 해외 반도체 칩셋에 의존을 합니다. 관세 올라가죠? 그러면 AI 속도가 저하가 되죠? 시장 신뢰 하락하죠? 그러면 관세에 대한 비용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관세에 대한 소비자 물가 상승하죠. 광고 수익 하락합니다. 그러면 메타도 당연히 손해를 봅니다. 이게 메타라고 해서 혼자 떠도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에 의존을 하고 국가 장벽이 하면 리스크가 가중됩니다. 그럼 메타 수익은 80% 이상이 미국 외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메타는 따로 노는 기업이 아니에요.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국경 간의 자유 이동이 되니까 핵심 요소입니다. 관세 정책이 확정이 되면 디지털 서비스나 보복 관세 규정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들을 전부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관세에. 그러니까 이게 메타가 우려하는 거는 유럽이나 중남미의 규제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금융시장이나 성장 스토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메타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나마 제가 볼 때 MS가 그나마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그나마 영향을 덜 받고 그래서 지금 1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영향을 덜 받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제조업들이 가격 인상을 일단 초기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러한 부담들은 다른 소비자들에게 혹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광고 투자 금액을 줄이게 된다면 메타 같은 기업들도 함께 피해를 받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향후 고관세 정책이 미국 산업 전반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원래 하려고 했던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리쇼링 하겠다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뭐 그건 성공하실 것 같아요. 일단 수입이 국산이 대체가 될 것 같고 제조업이 부활할 거는 같습니다. 다만 이게 제조업이 부활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 물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각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의약품, 철강, 중간재 산업이 부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에서 미국에서 만들자라는 기술 주권이 가속화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라든가 디지털 산업이 제조업이 구조가 전환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산업도 공급 재편에 대한 연쇄 산업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물가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민 정책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계속 내보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겠고 원래 서비스에서 하층 쪽에서 하던 많은 싼 서비스는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급망에 대한 재편도 연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라든가 소비설 샵이라든가 플랫폼의 광고주에 대한 연결 산업도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중심에서 물리적 생산 기반에 대한 중심으로 회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물 기반의 고용 창출에 대한 낮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 밀렸던 이런 산업들이 다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지역 블록에 대한 공급망으로 재편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나 국제의 어떤 효율성이 무너지면서 지역 내 생산의 클러스터가 강화될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 없는 공급망에 대한 산업 생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식 관세 정책이 미국 산업을 클릭으로 쿨탱크를 만들게 될 것 같은데 서버실의 공장으로 이제 미국을 만들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이게 원래 이제 중국을 세계 공장으로 만들었던 걸 미국 중심의 공장으로 만들게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이게 좋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제 트럼프가 생각했던 미국 공장을 만들게 되는 그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효과는 오게 될 것 같은데 산업 재편이 그게 될 거는 같아요. 예, 그건 효과는 오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좋게는 모르겠습니다. 산업 중심의 무게 중심을 기술 중심의 소비 경제에서 생산 기반의 안보 경제로 만드는 건 분명히 바뀌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어쨌든 기업 수출입 비용이 좀 상승하게 된다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적으로는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오타니 트럼프 만남 보겠습니다. 최근에 LA 다저스 팀이 2024년 월드 시리즈 우승을 기념을 해서 백악관을 방문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오타니랑 트럼프의 만남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 방문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원래 이제 전해에 월드 시리즈를 우승한 팀은 그 다음에 봄에 이제 백악관을 방문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번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2025년 4월 7일 날 방문을 했죠. 어제 이제 방문을 했었고요. LA 다저스 선수단이 방문을 했고 방문을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오타니를 만나서 칭찬을 했습니다. 영화 배우처럼 잘생겼다. 트럼프로서는 뭐 극찬입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스포츠의 이제 전통적 교차점이라는 점에서 방문해서 이제 의미가 있고 비정치적인 전통이라는 점에서 했고요. 팀에 단합된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무키 배치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사실 2018년은 보이콧을 했습니다. 이거 정치가 아니라 팀워크에서 이런 부분에 자기는 이런 거 참가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번에 참가를 했고요. 사실은 트럼프의 스포츠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약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부분에서 자신의 어쨌든 대중성을 연결하는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했다는 측면도 있고 언론과 팬들의 어떤 양면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축하 이미지로 일부러 정치적 활용했다는 좋은 의미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사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스포츠의 상징적 경계를 약간 허물었다는 점에서 약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다양한 측면에서 방문적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트럼프 2기에 스포츠와 정치의 재결합의 신호라는 측면에서 약간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정권의 정당성과 문화적 영향력 복귀라는 시사점에서 좀 좋은 것 같고 무키 배츠의 어쨌든 약간 무키 배츠가 되게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신념보다 팀 통합의 방점이 좀 있는 것 같고
오타니 쇼헤이라고 되게 유명한, 잘 아시죠? 이 분이 글로벌 스포츠 외교라는 연결점에서 약간 상징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SNS에 여전히 정치 해석의 해소의 장이라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순수하다라는 측면을 더 한번 보여줬던 점이 좀 있습니다. 다만 요게 이제 약간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제키 로빈슨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흑인 최초로 이제 프로야구에 이제 여기 그러니까 장에 나왔던 요 선수인데 군복무를 삭제했다는 점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또 DEI라고 있습니다. DEI라는 요게 이제 퇴보했다라는 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는 부분이 또 이제 약간 공공성에서 약간 이제 퇴보했다는 점이 좀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만 좀 없으면 약간 이번 방문은 많은 점에서 시사한 점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스포츠와 정치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승 축하 그 너머로 미국 사회가 만든 서사 구조가 좀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일단은 그러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문화 스포츠 정책 이런 것들은 어떤 방향으로 좀 이루어지게 될까요? 트럼프는 이번에는 뭐 좋게 이렇게 갔지만 사실은 그렇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트럼프는 강경 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데 최근에 문화 정책을 보면 상당한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계속 철폐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사실은 문화 교육에 관해서도 계속 보수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기관에 대한 개입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소미니언 박물관이라든가 케네디 센터 같은 주요 기관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입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DEI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철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지원에 대해서도 제한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이런 정책들을 계속 좀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수적이거나 이런 거 소수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 줄이고 있는 이런 거라서 사실 검열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문화 정책에 대해서 미국 사회가 가치와 정책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참여와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트럼프와 오타니 만남을 통해서 스포츠와 정치의 만남까지 크게 확대해서 살펴봤습니다. 6가지 경제 키워드 함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립니다. XRP가 미래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8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은 리플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토큰화 시장이 2033년까지 약 18조 9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리플과 글로벌 컨설팅사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공동 작성했으며 현재 약 6천억 달러 규모인 시장이 부동산, 비금융자산 등으로 확대되며 빠르게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블랙록, JP모건, 피델리티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이미 이 시장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리플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난해 스위스의 토큰화 전문 기업 메타코를 인수했고 XRP 레저의 확장성, 낮은 수수료, 내장형 탈중앙거래소 등을 바탕으로 시장 주도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XRP가 이 시장의 10%만 점유하더라도 토큰당 가격이 최대 32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는 현재가 대비 최대 1,600%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는 XRP 레저가 자산 토큰화에 최적화된 구조라며 규제 환경과 기술 인프라가 갖춰지면 이러한 성장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XRP 기반의 ETF가 정식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는 8일 자산운용사 테우크리움이 출시한 2배 레버리지 상품 XXRP가
뉴욕 증권거래소 아카에 상장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ETF는 XRP 가격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적하며 현물 ETF가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이를 미국의 최초이자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ETF 출시 소식에 힘입어 XRP 가격은 하루 만에 10% 이상 급등했고 전문가들은 이번 기세가 계속될 경우 XRP가 최대 13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가격 기준 약 600%의 상승 여력이 있는 셈입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ETF 거래 수요 증가와 함께 미국 SEC의 규제 완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긍정적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4월 한 달간 XRP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블록스트림 CEO 아담 백은 8일 파리 블록체인 위크 2025 행사에서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금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희소성을 지닌 디지털 자산으로서 금과 유사하지만 아직 채택 초기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5년간 미국 달러와 유로화 등 주요 통화 공급량이 50% 넘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비트코인의 투자 매력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아담 백은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이 최대 15%에 이를 수 있다며 비트코인이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위험을 해지하는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금의 일부 역할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정부나 기관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먼저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TF 승인과 규제 완화 역시 비트코인 확산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초크포인트 2.0 규제 철회가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압수된 비트코인을 국가 비축자산으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행을 포함한 관계부처가 이달 1일부터 진행 중인 디지털 화폐 테스트가 순조롭지만은 않은 모습입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화폐 사용이 예정됐던 온라인 가맹점의 결제가 계획보다 3일 늦은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시됩니다. 적용 대상은 신한은행의 배달 서비스 땡겨요, 현대홈쇼핑, 모드하우스 등입니다. 은행 측은 일반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일정 연기를 공지했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결제 수단 중 예금 토큰을 선택하는 방식의 화면 구성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자체 시스템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측은 베타 테스트 당시 은행 앱과 연동이 되지 않았고 온라인 가맹점에서의 기술적 준비가 더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안과 결제 관련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부터 예금 토큰 결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예금 토큰 일반 이용자 모집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당초 계획은 약 10만 명이었으나 아직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의 이민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시에 미국의 상호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낙폭을 그려갔습니다. 바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됐기 때문인데요. 이 관세를 104%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좀 살펴보자면 어제 멘토님께서 이제 개장을 하면서 이 시장의 주인공은 지금 반도체와 조선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전 장에서는 잘 갔지만 오후 들어서 조금 상승폭을 다소 반납을 했습니다. 멘토님 어제 시장을 복기를 좀 해보자면요. 뭐 일단은 어저께 이제 새벽 뉴스를 확인하면서 미국 시장이 장 초반에 엄청나게 폭등하면서 올라가서 네. 굉장히 좀 안정적인 마음으로 좀 잠을 들었다가 아침에 이제 딱 결론을 보니까 또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상당히 미국 시장도 체력이 좀 약해져 있구나. 아무리 우리나라 시장보다 덩치가 크고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보더라도 일단은 그냥 일반 종목이 아니라 나스닥과 S&P 500 지수만 보더라도 플러스 4%를 갔다가 마이너스 2%, 3%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수의 낙폭 자체가 하루에 7%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모든 종목과 모든 지수가 좀 움직이고 있다. 그렇지만 아마 이런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오전에는 조금 떨어져서 시작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어저께도 이제 시장 장 초반에는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지만 전강 후약의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요. 오늘은 시장 초반에는 좀 약하게 눌려주는 경향이 좀 있어 보이지만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네트워크에 이제 적었던 것처럼 지금 미국의 입장을 좀 또 보셔야 되는데요. 미국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최우방국들을 좀 챙겨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한국과 일본을 챙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이 먼저 최우선 협상자다라고 그저께 얘기하면서 일본 니케이가 그저께 떨어진 낙폭을 어저께 6%나 올려가면서 회복을 했듯이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오전에는 좀 밀릴 가능성이 정말 농후하지만 오후에 어떻게 시장을 좀 회복을 해주는지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의 그 소셜 네트워크 내용을 좀 살펴본다면 역시나 조선 쪽을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알래스카 LNG 사업을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선 쪽에서도 알래스카 관련된 LNG선들, LNG 운반선들, FLNG까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역시나 조선과 방산이 계속해서 시장을 좀 이끌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많이 전달해 드렸지만 아무래도 반도체 쪽은 지금 또 중국에 대해서 104%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해서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부담이 가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지금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낙폭을 키웠던 것만큼 우리 시장도 좀 이에 대한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코스피에서는 0.5%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에서도 2% 넘게 하락폭을 지금 키우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니케에서는 어제 그래도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간밤 유럽에서도 유럽 주요국들이 그래도 증시에서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이유였을까요? 그게 참 오묘한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우리 장중에 그런 소셜 네트워크 올렸으면 우리 장도 올랐을 텐데 그러니까 유럽장은 미국 시장에 좋은 거를 다 반영을 하고 장이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부가 108%를 얘기를 하면서 미국장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장은 어저께 미국장의 낙폭을 그러니까 떨어지는 폭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끝났다. 그러면 유럽장은 오늘 새벽에 열리면은 아마도 또 떨어지면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유럽장까지 정말 보시는 분들이 많게 그러니까 국내의 증시보다는 전체적인 세계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 유럽 시장은 뭐 플러스권으로 끝나기는 했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의 낙폭이 그러니까 하락이 시작되기
전에 장이 끝났기 때문에 유럽 시장은 올라간 상태로 끝났다. 그러니까 미국의 좋은 점만 반영하고 끝났다라고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은 역시나 미국 시장의 전체 안 좋은 부분을 다 반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오전 시장은 살짝 좀 밀리지만 월요일 블랙 먼데이처럼 월요일처럼 크게 밀리면서 시작은 되진 않습니다. 현재 뭐 프리장에서 뭐 코스피와 코스닥 상당히 많이,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선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걸로 시작이 되긴 되는데요. 큰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고요. 일단은 뚜껑을 열려보고 나서 장 후반에 좀 오늘은 강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장 초반에 밀리는 거에 대해서는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시장 2,400포인트 밑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매도를 하면서 도망가는 시장이 아니라 이미 손절 라인도 다 끝났어요. 월요일 날 손절 라인이 다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지고 버틴다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 번째 모든 것을 손절하고 나간다라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도 굉장히 좀 겁이 나고 좀 두려운 포인트긴 합니다만은, 저는 좀 이럴 때일수록 좀 용기를 내서, 만약에 현금이 있으신 분들 많이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현금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코스피가 0.8배 이하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장 초반에는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은 조금 낙폭을 줄여나갈 수도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까지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과 변동성으로 인해서 신장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장 초반에는 굉장히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키웠고, 뭐 유럽 증시나 뭐 일본에서도 지금 상승은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다는 점도 파악을 해주시고,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에는 상호 관세가 본격적으로 좀 정식으로 발효가 될 예정이니까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 수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관세 리스크 때문에 연일 하락세를 이어갔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그래도 어제는 소폭 반등해주면서 회복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장 초반에는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돋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470원대 여전한 고환율 부담은 여전했고요. 또 어제도 외국인은 다시 셀코리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또 시장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8% 하락해서요. 2,329.9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70% 하락해서 653.8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부 현재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장에서는 그래도 좀 힘을 내주는 모습, 지수를 견인해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둘 다 하락하면서 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19% 하락해서요. 53,4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1분기에 6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는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갤럭시 S25와 또 디램 출하량의 선방이 만들어낸 결과였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좋은 결과였음에도 어제장에서도 지수가 크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락세를 좀 보여주면서 아쉬운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SK하이닉스는 현재 1.06% 하락해서 16만 7,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어제 그래도 상승세
보여주면서 장중에 17만 원 선이 회복되나 싶었는데 결국 17만 원 선을 앞두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17만 닉스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진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어제 기대 이상의 성적표를 보여주면서 추가적으로 시장은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0.79% 하락해서 31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 조금 하락세 보여줬었죠. 특히나 오늘 간밤에 테슬라가 5% 이상의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 조금은 쉽지 않은 모습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의 불황 속에서도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실적 선박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0.9%대 약보합권의 흐름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0.73% 17만 7,9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중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이 강하게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보시면 1%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70만 5천 원 선, 70만 원 선 넘어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장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8% 넘는 아주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유상증자를 2조 3천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면서 이 소식에 기관과 외국인은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주가 또한 확실한 반등을 연출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흐름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 거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폴란드에 4천억 원대의 자주포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상승 재료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삼성전자 우선주 0.5%대 낙폭 기록했고요. 셀트리온과 기아도 역시 0.4에서 7%대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가가 6% 넘게 하락하면서 조금 위축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18만 원 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5개월 만에 18만 원 선 밑으로 종가 기준으로 내려온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17만 7,9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면 현재 혼조세가 좀 짙게 깔려진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약바이오주들이 개별 호재들을 터뜨리게 되면서 시장 전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또 대장주 알테오젠도 저가 매수세로 인해서 좀 급등해주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0.83% 하락하면서 35만 7,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은 좀 학회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힘차게 좀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 이상의 흐름 보여주면서 좋게 장 출발하고 있고요. HLB 역시나 2.69% 하락하면서 54,3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로봇주도 오늘 흐름 좋네요. 0.42% 상승한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 살펴보시면 휴젤 어제 실적도 좋고 또 주가 상승세 계속 타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1.8%대 낙폭 기록하면서 32만 원 선 겨우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천당 제약 어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일제히 올랐을 때 혼자만 7% 가까이 빠지는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탓인지 현재 0.84%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클래시스와 리가켄 바이오 0.2%에서 9%대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0%대 보합권 흐름 지나가면서 32만 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4월 9일 수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지금 시작과 동시에 좀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코스피에서는 상승불을 켜줬습니다. 0.14% 상승하면서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15% 지금은 소폭 하락한 상태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도체 투톱에서 조금은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요. 삼성전자 지금 1% 넘게 상승하면서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에서도 지금 코스닥에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에서도 외국인 들어왔는데 지금은 잠시 또 매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좀 낙폭을 줄이면서
보이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멘토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장 초반에 좀 눌러줬다가 네. 프리장에서 상당히 공포를 보여줬다가 정규장 들어와서 회복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해서 최대 우방국에 대해서는 좀 좋은 코멘트를 했다라는 게 아마 시장에 어느 정도 훈풍의 영향을 좀 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저께 동일한 시간에 시장이 급등했을 때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급등할 만한 타이밍과 급등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 올라간다고 너무 섣불리 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고 차라리 오늘 시장처럼 좀 차분하게 느긋하게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양봉과 음봉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전체적인 상승 종목은 하락 종목보다 확실히 없기는 없어요. 다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끌어당겨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은 이제는 거의 지금 2330포인트, 2350포인트 이 하단에서는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도 없는 자리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이 좀 올라가느냐 장전에 체크를 했지만 역시나 알래스카 LNG 사업 프로젝트 쪽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매수가 좀 붙어 나가고 있는데요. 대장주로 본다면은 뭐 파이프 프로젝트라고 불릴 정도로 역시나 뭐 넥스틸, 휴스틸, 뭐 동양철관 등 관광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을 연결해 줘야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뭐 밸브라든지 유니온이라든지 이런 토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뭐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 태광 같은 종목들이 같이 또 올라가고 주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LNG를 채취한 다음에 어떻게 팔아야 되냐라고 한다면 가장 대장주로 불릴 수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한국가스공사도 역시나 같은 테마로 올라가고 있다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시장 자체를 반도체 쪽에서는 시장 더 떨어지는 거를 좀 막아주고 있고 시장을 좀 올려붙이려는 힘은 역시나 조선 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선 쪽에서도 LNG선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강세가 더 두드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알래스카라는 극지방은 굉장히 환경이 안 좋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처우가 안 좋기 때문에 특수 LNG선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특수 LNG선에서는 가장 고부가 제품으로 잘 만드는 거는 역시 삼성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은 LNG선에 대해서 전체적인 대량 발주가 좀 가능하다라고 해서 같이 좀 올라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미포는 LNG선이긴 합니다만 약간은 좀 작은 운반선을 좀 제조를 하기 때문에 조선주 쪽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LNG선에 강한지 어떤 종목들이 약간 뭐 일반적인 탱크선이나 벌크선 대신 이런 특수 기능선들을 잘 만드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어떤 종목이 가장 1등주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 체크를 좀 드리자면 현재 현물에서는 외국인이 코스피 기준에서 380억 정도 매도를 진행하고 있고 선물은 600계약 정도 매도를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는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대만, 중국, 일본 전체적으로 다 외국인 매도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증시 자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현금이라고 하죠. 캐시를 좀 챙겨놓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주기 때문에요. 그나마 오늘 다행인 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 그만큼 매도세가 어느 정도 좀 브레이킹이 좀 걸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오늘 수급에서 좀 아쉬운 거는 아직은 오전 10분밖에 지나진 않았습니다만 기관 쪽에서 연기금이 오늘 매도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해주신다면 오늘 시장 하방을 좀 막아주면은 그런 대로 좀 버틸 만한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래도 그나마 좀 버틸 만한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1,486점, 지금 3선까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달러 환율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이 더 떠날 확률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저도 제일 걱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더 이상 떨어지진 않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환율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달러가 강세가 되고 원화가 약세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역시나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물론 이제 탄핵 선고가 나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건 겨우 정치적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결하니까 또 미국의 관세 여파가 또 들어오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본의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화가 강세보다도 현재 달러가 더 강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달러 엔 환율도 계속해서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좀 좋지가 않고 더군다나 원달러 환율은 지금 우리가 9시부터 3시 반까지 이루어지는 정규장에서는 그렇게 폭등의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아요. 오늘은 좀 많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이 종료하고 야간 선물 달러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많이 급등을 한다는 건 결국엔 저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테슬라의 TSLL이라든지 나스닥 3배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장이 종료되고 미국 장이 시작되기 전에 환율 달러로 환전을 해가지고 미국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두 번째 좀 영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드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정말 이대로 간다면 1,500원까지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조금 예민하고 좀 민첩하게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라는 소식 지금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서 이 한미 동행을 지금 우선적으로 해라라고 지시한 부분이 조금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좀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첫 통화를 했었죠. 그때 꽤나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뭐 관세라든지 조선 LNG 방위비까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좀 전에도 LNG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혹시 강관 쪽도 지금 넥스틸에서는 16% 강한 흐름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스틸 부분에서도 좀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 투자 전략 세워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강관 쪽이 되게 좀 대응하시긴 어려울 거예요. 시가총액이 전체적으로 막 큰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뉴스 하나하나에 막 움직이고 더군다나 요즘처럼 올라가는 종목이 없을 때 이런 게 뉴스가 붙어서 갑자기 10% 넘게 올라가면 거기에 막 달려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같이 지금 스틸 강간주들이 막 올라갈 때는 굳이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올라갈 때 더 이제 만약에 잘못 들어갔다가 위쪽에서 좀 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이쪽을 좀 LNG 쪽과 이 알래스카 쪽을 좀 하고 싶으시다 한다면 LNG 선을 잘 만드는 조선 쪽이 오히려 좀 든든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어쨌든 조선 쪽에 대해서는 약간 무관세의 영향도 좀 있기 때문에 조선 쪽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조선이 너무 올라가서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조선 기자재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한국카본 같은 종목들 물론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LNG라는 게 이제 온도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영하 200도에서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기화돼서 다 날아가거든요. 근데 한국카본 같은 종목들은 약간 보냉제, 보열제 뭐 이런 거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쪽으로 조선 쪽과 조선 기자재 쪽으로 보시는 게 저는 조금 더 편안한 여러분들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넥스틸 이런 강관 쪽은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좀 어려우시다면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시선을 돌려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이 삼성전자 이야기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제 실적이 또 예상치 상회를 하면서 좀 잘 나왔잖아요. 오늘도 지금 상승부를 켜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보다 지금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마이크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 이슈로 인해서 요금을 좀 더 부과하겠다, 좀 더 비싸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에게도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타격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반도체 가격을 올려야 된다. 네. 물론 메모리 반도체도 올렸지만 관세 때문에 또 올릴 수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마이크론이 어제 실적이 떨어지긴 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포인트가 반도체 값을 올리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한테 좋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분위기 전체가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떨어지는 거지, 삼성전자의 주가의 위치를 본다면 전혀 지금 뭐 올라가고 떨어지고에 대해서 겁을 먹어야 될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관세를 맞아서 반도체 가격을 올려야 되고, 더군다나 메모리와 DDR5 같은 D램 가격들을 또 올려주게 된다면 오히려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손해볼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심혈 있게 지금부터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또 반도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또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좀 심여 있게 좀 귀 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오후 1시에 이제 정식적으로 발효가 될 예정이고, 중국에는 104% 뭐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되잖아요. 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 오늘의 뭐 체크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 지금 체크 포인트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후 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시에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될 겁니다. 네. 발효가 뭐 연기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정말 관세의 진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다음에 시장은 한 번 정도 또 쿵하니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굳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늘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는 거는 템포 자체를 좀 천천하게 가져가야 된다. 모든 트럼프의 말과 트럼프가 뭐 자기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는 그런 발언까지 체크를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은요, 지수단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종목을 볼 게 아니라 지수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봐야 되고, 어저께 비유드린 것처럼 현재 시장을 흔들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그가 과연 상호 관세를 오늘 발효를 해서 과연 최대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어떠한 협상 의지가 있는지까지 체크한 다음에 내일부터 시장에 들어가셔도 충분하니까요. 저는 시장은 충분히 저점이라고 보여지니까 너무나 공포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시장을 좀 천천히 바라보면서 조금은 1시 이후에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전장보다는 오후장까지 좀 관망세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TV 이민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호관세 관련해서 D-Day 막이 올랐고요. 오늘 시장도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견조하게 좀 잘 버텨주고 있지 않나라는 평가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시장 모두 약보합 수준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은 매도 포지션 좀 찍혀 있는데 전반적으로 개장 분위기 해석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오늘은 조금 이제 피해가자라는 말씀부터 우선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장 시작한 지 한 20분여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는 좀 잘 버텨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후장까지 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 이제 상호 관세가 적용되는 이제 디데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를 제가 어제 한밤중에 좀 봤었는데요. 사실 이제 4%, 3.7%로 시작을 하면서 장중에는 4% 넘게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맞아요. 네, 진짜 드디어 이제 반등이 나오는구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의 마이너스 2%대로 또 밀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미국 증시도 현재 롤러코스터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제 생각보다 덜 떨어진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오후장까지는 한 번 더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환율이 1,485원대가 훌쩍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1,500원 이상까지도 좀 열어놔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외국인들도 현재 코스피 979억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한 마이너스 한 200억대 정도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코스피 쪽에 현재 1,000억 원 넘게 또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 전쟁이 좀 본격화가 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앞으로 좀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역시도 꼬리를 내리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에 앞서서 이제 관세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히토류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광물 자원에 대해서 본인들도 이제 맞불 관세 34%를 놓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트럼프도 지금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이제 관세를 한 104%대까지 내릴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야말로 지금 거의 총체적 난국으로 좀 가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나리오가 제가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달러 강세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달러 같은 경우에 결국에 이제 기축 통화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금과 같은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수급이 이쪽으로 좀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엔달러라든지 원달러 강세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본격화가 되고 중국 쪽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하겠죠. 근데 이게 앞으로 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달러 쪽은 앞으로 이제 1,500원 정도 더 이상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보면 주도 섹터를 완전히 지금 이제 잃어버린 이런 모습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잘 버텨주고 있는 섹터를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관세라는 키워드는 우리가 피해 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으로 미치는 섹터들은 그럼에도 좀 시장 대비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조선 관련해서도 그렇고 방산 쪽도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관세에 있어서 좀 많이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집중적으로 수급 쏠림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도 보면은 사실상 조금 주도 섹터가 부재한 모습입니다. 뭐 정치 테마주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손절을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리스크 관리에 주의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정이 좀 크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재선 이전까지는 한번 조금 건드려 볼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실체가 좀 없는 또 이제 테마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장기적으로 뭔가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인 만큼 아무래도 이제 트레이딩 전략이 상당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선, 방산, 엔터 쪽은 좀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또 이제 실적주라든지 이런 경기 방어주들도 상당히 좀 좋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침체가 오더라도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필수 소비재 쪽도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관세 무풍지대를 조금 기억을 해보시고 이에 따라서 좀 전략을 좀 가져가신다면은 지금 시장도 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디데이 막이 올랐고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시부터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전반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만 장 막판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일단 오늘 시장을 좀 피해가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500원까지 일단은 열어두자라는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환율 시세 보니까 달러원 환율이 1,487원 60전까지 올라와 있고요. 엔달러 환율도 지금 148엔 정도. 어제도 중국의 달러당 7.2위안까지 현재 위안선을 좀 깨트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위안화 절하를 용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원화까지 연동되면서 원화도 같이 약세를 좀 보이는 흐름 보였는데 오늘 개장하고 나서 이제 중국 시장 열리고 나서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도 어쨌든 투자 전략은 좀 찾아봐야 하니까요. 이렇게 환율이 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찾아봤던 고환율 수혜주 이런 데는 좀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고환율 수혜주가 좋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냥 관세가 일반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렇게 지금 환율이 치솟을 때 이제 우리가 수출 주도형 기업들은 오히려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다가 26% 관세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수출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좀 미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고관세에 대한 압박에 대한 부분들이 이 환율에 대한 어떤 이점을 많이 이제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환율은 이렇게 치솟고 있지만 저는 내수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관세라는 것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만 잘 살게 너네는 이제 알아서 살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자국 보호주의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원자재라든지 이제 공급망을 이제 중국 쪽에 좀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게 좀 좌충수를 두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어떠한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좀 갈 수도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시장은 이제 하방 압력을 조금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당분간에 이런 기조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조금 리스크 관리에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현명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고환율 수혜주를 찾아보기에는 또 시장 안에서 관세 리스크가 짙게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수혜도 지금은 오히려 상쇄시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아이디어 찾기가 참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일단 오후 1시 상호관세 발효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 그러면 오후장 시장 반응을 먼저 좀 예상을 해보자면 한 번 더 흔들릴 거를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피해가자라는 조언을 좀 주신 걸까요? 네, 우선은 이제 한 번은 좀 피해가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나스닥 기준으로 고점 대비 거의 6%가 밀리셨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연 여기서 좀 피해갈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조선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좀 우리나라와 협업을 하겠다, 협력을 하겠다, 협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 이제 26%라는 어떤 관세에 있어서 지금 당장에 변하는 건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번 주부터 뭐 저점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사실 우리는 이제 지수를 이게 함부로 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관세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협상으로 끝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실제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각종 경제 지표에 대한 어떤 데이터적인 부분들로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로 관세에 대한 압박이 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분기별로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피도 보게 되면은 어제가 좀 저점이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오늘 이제 시장 시작하고 나서부터 2,300원대를 또 이제 깨려고 하는 이런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함부로 이제 바닥이다라고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시장에 맞게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게 보유자의 영역과 신규 관점에서 조금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신규 관점에서 나는 현금 비중이 뭐 80% 이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섣불리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이제 협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세부화가 될 거고요. 이렇게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시점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문제는 이제 고점에서 물려 계신 그렇죠. 분들일 텐데요. 사실상 이제 지금까지 손절을 못 하시고 계속해서 좀 장기간 물려 계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현금이 조금 있다라고 하시면은 평단가를 또 낮출 수 있는 오히려 좀 기회로 좀 삼아 보셔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손절을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 이제 그 평단가를 조금 내릴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좀 삼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펀더가 받쳐주는 기업들이 한해서고 사실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물타기하면 굉장히 좀 위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보유하고 계신 어떤 기업에 대한 실적이 악화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거나 또 테마주에 잘못 물리신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지금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결단력이 좀 특히나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라 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일단은 기다리자.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너무 고점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펀더 튼튼한 종목들 위주로는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를 낮추는 기회로 삼아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관세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보면 중국은 어쨌든 간 총 104%를 부과를 받게 됩니다. 사실 중국은 물건 팔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제3국을 통해서 쏟아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예를 들어 뭐 화학이나 철강 같은 조심할 섹터, 걱정해야 되는 섹터들도 좀 있을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태양광하고 철강 쪽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게 항상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거 아예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죠. 거의 이렇게 지금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104%면은 이제 중국도 그 리스크를 감안하면서까지 미국에 수출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 이제 어마어마한 또 강대국가긴 하지만은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안 되면 유럽이랑 손을 잡으면 되는 거고 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보면은 여기서 우리나라가 가장 좀 크게 타격을 받았던 부분들이 아마도 태양광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지금 생산량이 1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이제 수요는 적은데 공급량은 많이 늘다 보니까 이제 그 단가가 많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저가 물량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이제 모듈 기업들은 이제 가격 경쟁력을 좀 잃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철강 역시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이 상당히 좀 부진한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가격 경쟁력이 이제 중국 대비 굉장히 좀 떨어졌다라는 어떤 이유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후판을 만들 때 이제 중국산 철강들을 좀 많이 사용하죠. 그만큼 이제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장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역시도 지금 중국에서 이제 공급 과잉이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한 번 이제 대량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철강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넥스틸이라는 종목은 또 잘 가는 상황이거든요. 이 이유는 이제 넥스틸 같은 경우에 미국 현지에서 공장 가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찾아보면 더 많이 있겠지만은 그동안 이제 1기 때를 비춰봤을 때 확률적으로 이제 가장 좀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태양광 그리고 이제 철강 쪽이 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는 104%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게 오후 1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부터 발효가 될 거고 이 소식 때문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스닥 또한 6% 오르락 내리락 급등세를 좀 시연을 해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 좀 맞불 작전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어제도 증시 부양책과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 안에서 중국과 관련된 소비주들은 여전히 그나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여전히 좀 중국에 대한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너무 지금 이제 미국 쪽에만 치중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결국에는 이제 내수 부양을 적극적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에 대한 압박도 있겠지만은 지금 중국 내부에서의 어떤 부동산 경기 침체도 생각보다 좀 오래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단기적으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중국 경제는 이제 붕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제 그 목표 성장률도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3년 연속 디플레이션 위기에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부양하는 어떤 규모를 좀 보게 되면은 거의 역대급 규모다라는 좀 점이 굉장히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에 중국에 대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는 약간의 좀 의문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관세 압박을 좀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5%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시적으로 맞출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도 이제 좀 기대 가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보자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 중국 관련해서 모멘텀을 좀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ODM 쪽 대신 생산을 해주고 이제 기획을 해주는 회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코스맥스 이제 중국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이제 HL 만도 쪽이 중국에 대한 비중이 높지만은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조금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주 위주로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아모레 퍼시픽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 역시도 예전보다는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의 20-30% 정도는 또 이제 중국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한번 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아이디어를 미국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시각을 중국으로도 좀 돌려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화장품주 위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중국 쪽 비중 높은 쪽, ODM 쪽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가고 있는 순매수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에서 담아가는 쪽 한화 달려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도 자리를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1위 종목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담아갑니다. 유증 규모를 좀 축소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인지 다만 여전히 말했던 그 줄어든 규모 자체만 보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규모가 좀 큰 편이라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도 잠시 후에 함께 시간이 되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한미약품,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알테오젠과 삼바 같은 어쨌든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꽤나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약 바이오 위주로 이번에는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삼바가 가장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은데 CDMO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쪽 의회 보고서가 공개가 됐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좀 보면 중국의 바이오테크가 부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지배력을 위협하고 있고 이 3년 안에 대처를 잘하지 못하면 역전당할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중 갈등한다. 그리고 그걸 제약 바이오로 엮어본다라고 한다면 CDMO 관련주들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전히 이제 CDMO 쪽은 지속해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크게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수주 물량을 일부분만 조금 가져온다라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우리 CDMO 기업들은 외형 성장을 굉장히 좀 크게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뭐 이와 관련해서도 삼성바이오가 굉장히 좀 크게 올랐었습니다. 특히 4월 3일에는 고가 기준으로 한 7% 넘게 또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금 관세 이슈가 좀 불거지게 되면서 추가적인 좀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겁을 먹을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좀 모아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삼바 같은 경우에 단순히 이제 뭐 어떤 기대감으로 올랐던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했던 부분들이고 올해에도 조금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제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의약품에 대한 어떤 공급 부족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쪽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어떠한 시각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특히나 제가 이제 CDMO 쪽을 조금 좋게 보는 이유가 어떤 신약 개발 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편이죠. 이제 신약 개발 기업들이 사실상 뭔가 하나 신약을 개발을 했을 때는 CDMO 쪽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한 번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HLB에서도 좀 봤다시피 그냥 이제 또 주가가 하방으로 이제 꽂힐 수도 있는 좀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리스크 관리에 조금 이제 취약하신 분들은 오히려 CDMO 쪽이 하나의 조금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실적에도 많이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CDMO 쪽에서는 이제 대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전고점이 한 120만 원 부근인데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고점 이상도 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오히려 하락 시에는 조금 한번 담아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쪽은 긍정적인 평가 좀 주셨습니다. 겁먹지 말고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앞서서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에 그래도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대다수가 이름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두고 있는 이벤트 중 하나가 4월에 AACR 앞두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하기 전에 한번 순환매 싹 돌면서 사실 움직이는 게 원래 보통의 패턴이긴 한데요. 지금부터 또 여전히 접근 기회가 있는지 차익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전략이 좀 좋을까요? 사실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그 순환매가 이제 계속해서 좀 도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도 사실 이제 경기 방어주 쪽에 좀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론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영향을 아예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 이제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슈가 얼마나 강하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같은 시장에서도 바이오 쪽이 은근히 물론 이제 차별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좀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 가치가 높은 바이오 기업들을 우리가 충분히 좀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찌라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만 있는 어떤 기업들, 특히나 이제 실체가 없는 기업들,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종목군들을 좀 배제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뭐 ABL 바이오라든지 실질적으로 지금 기술 이전이 조금 일어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이제 투자 관점이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속적인 관심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알테오젠, 한미약품, 삼바 종목들 좀 담아가는 것으로 ABL 바이오도 일단 상단에는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도 함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유통 소비주고요. 수출 앞서서 제가 고환율 관련돼서 여쭤봤었는데 수출주 전반적으로 일단 관세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오히려 내수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이마트랑 현대백화점, 한국전력과 관련된 전략들 점검해 봤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피난처가 좀 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과 LNG 프로젝트 같이 묶어봤습니다.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약 28분간 통화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 관세, 조선, LNG 프로젝트 등등 다양한 코멘트들이 좀 나온 상태고요. 특히나 조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여기서 이제 핵심 쟁점으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이 테마가 가장 강하게 움직임을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세 번째 테마를 정하기가 가장 어려웠는데요. 이 두 가지 테마가 가장 크게, 특히나 이번 테마가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어서 마지막 테마를 방산 쪽으로 일단은 엮어봤습니다. 개장하고 나서는 방산 업종이 좀 강하게 움직임이 좀 체크가 됐었는데 지금은 좀 소폭 떨어진 종목들, 윗골이 달린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유증 규모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 체크를 좀 먼저 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전략을 좀 점검해 볼까요? 네, 사실 2번, 3번은 이제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이제 유통 소비주 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크게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또 유통 소비주 중에 하나이죠. 오늘 3%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정 시 한번 관심 가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FTA 효과가 사실상 이제 소멸이 됐다라고 봐도 이제 무방할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6% 정도 관세를 또 이제 부과받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대중 어떤 수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이미 지금 적자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22년도부터. 그리고 이제 21년도 코로나19 이후부터는 이 대미 수출에 대한 비중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만큼 이제 호황기를 누렸었습니다만 결국에 이제 관세 앞에서 한번 이제 무너지는 조금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로 좀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내수 부양을 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좀 힘을 쓸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조금 수출주 위주로 보셨다면 올해에는 조금 내수주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양식품이라든지 이런 이제 수출주들 식품 기업들이 굉장히 좀 잘 갔었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제 물론 이제 삼양식품이 또 28%가량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 폭을 전부 다 이제 반납을 하면서 변동폭이 굉장히 좀 강해지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마트 같은 이제 내수 위주의 기업들은 좀 조용히 잘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안정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수출 비중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확한 지금 데이터로 집계가 된 것은 없고요. 다만 이제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일반 이제 어떤 식품 제조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고 대체적으로 매출의 한 90% 이상이 이제 내수 위주로 좀 돌아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통 소비주 내에서도 좀 기조가 많이 좀 변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마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동안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승계 문제 때문에도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승계 주식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 주식의 단가가 낮아야지 좀 유리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승계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홈플러스가 이제 파산 위기에 좀 놓여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홈플러스하고 이마트는 이제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한쪽이 이제 죽게 되면은 이제 이마트 쪽에서 좀 반사이익을 또 받을 수 있는 호재들도 굉장히 좀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가 하락이 좀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 제품들의 어떤 마진 상승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식품 제조라기보다는 제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 거대한 유통기업이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내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 부양책으로 좀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마트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권 교체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약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내수 부양에 좀 진작을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 식품 쪽은 결국에는 경기 방어주의 좀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세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에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위주로 보자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마트가 승계 이슈 관련해서 악재를 해소했고 또 경쟁사가 위태로운 부분들, 호재가 만발하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좀 해주셨으니까 이마트 주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 떨어진 거에 비하면 그래도 양호하게,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오후 1시 상호관세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발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장에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 감안하시고 보수적인 접근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